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2012년 12월의) 첫날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달이죠. 12월 1일 오후 5시 5분부터 녹음을 시작합니다. 여기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 1동 3317번지 2층에 자리한 북카페 담장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공간이네요, 진짜. 네. 담쟁이, 북카페 담쟁이. 여기 소장된 책이 2만 권입니다. 그 책들이, 허접한 책들이 없어요. 정말 다 의미 있는 책들이고, 특히 우리 정우택 안수 집사님이 지금 다니고 계시는, 청주 상당교회 정삼수 목사님의 네. 설교집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네. 그 책, 같은 책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정말 현대사, 역사, 또 어린이들, 또 청소년 데리고 오셔도 좋을 만큼 아주 멋진 전집들, 삼국지도 보이고, 태백산맥도 보이고, 너무너무 훌륭한 2만 권의 책들이 소장되어 있고, 또 여기가 근처가 유흥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 앞에 보니까, 저기 아파트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주택가에 자리한 곳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있어도 내내 편안하고 조용하고 책 읽기 딱 좋은 공간입니다. 이 앞에 좋은 가게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갔다 왔습니다. 어떤 데입니까? 청주 반품 매장이라고 있어가지고요. 반품 매장? 네. 어떤 겁니까, 저게? 그러니까 이제 전자제품을 반품 받은 것들을 갖고 와가지고 싸게 파는 곳이에요. 새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 지금 찜 해놨습니다. 예. 이 북카페 담장이 이제 홍보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꺼냈는데. 반품 매장. 반품 매장은 지금 홍보를 하셨습니다. 아기가 맞지 않습니다. 반품 매장 같은 것도 옆에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담쟁이 북카페에 오면 좋다.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한 거예요. 자, 이 청주에 정말, 이 지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반드시 한 번쯤은 들러보실 만한 곳입니다. 청주시 흥덕구 복대 1동 3317번지 2층, 북카페 담쟁이. 여기 주인장이 누구냐면은, 우리 나는 꼼수다에서, 정우택 안수 집사님의 그동안의 그 활약상을 낱낱이 취재하시고 보도하신 이재표 충청리뷰 편집국장, 그분이 주인장이에요. 네, 얘기 한번 보시죠. 우리 저기 서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저 2만 권의 장서도 우리 이재표 국장이 갖고 계시던 책을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말 지역 저널리즘의 새 장을 열었던 우리 이재표 국장님의 어떤 지적 기반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 북카페 담장이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대선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참 여론조사 어제까지 보면은 점점 틈이 벌어지는 것 같았어요. 박근혜가 앞서 가는 기조 속에서 점점 문재인 후보가 좀 밀리는 거 아닌가.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 50%를 넘은 것도 있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 근데 또 오늘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 또 MB존 조사 결과를 보면은 MB존, MB존 조사를 보니까 이건 또 문재인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 특히 MB존 조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차이가 큰. MB존 조사는 MB존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습니다. 뉴스타파하고 공동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휴대전화를 100% 조사를 했을 때는 46.2 대 41.2가 나왔습니다. 5% 차. 네. 물론 이제 문재인 후보가 46.2죠. 그리고 휴대전화 50%, 유선전화 50%로 했을 때는 그 차이가 2%에서 2.5%인가 그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젊은 세대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도 요즘은 스마트폰을 많이 들고 다니시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젊은 분들이 많죠. 그리고 직접
일과 관련된 일이라기 말이 좀 이상하네. 여하튼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집전화일 경우에는 반대일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서 쉬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조사가 나오는 게 아니냐. 네. 이렇게 봐야죠. 저도 집에서 쉴 때는 그냥 쉰다고 그러면 굉장히 없어 보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하고 있냐 그랬을 때 세계 평화와 양극화 해소와 또 이런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집에서 쉬고 있다.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저희가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기일비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말이죠. 네, 그래도 이기는 조사가 나오면 기분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솔직히 인지상적으로 네. 그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론조사 어떻게 봐야 돼요? 뭐 그냥 이거 하나 나오면은 와글와글하고 저거 하나 나오면은 집단 멘붕 이게 참 이게 이제 사람을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소모적인 일이죠. 예, 대단히 소모적인 일이죠. 예, 사실 이제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정권이 바뀌면은 법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와 관련된 표본의 추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론조사의 대상을 유선전화만으로 하느냐, 아니면 휴대전화를 포함시키느냐. 네. 이 휴대전화를 포함시키느냐 마느냐가 사실은 현재 법에는 좀 어긋나는 점이 있어요. 그 휴대전화의 그 정보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유출을 하면은 불법입니다. 예. 근데 어떻게 하든지 RDD 방식이라고 이제 전화번호를 마구제비로 걸어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하는데 그게 정확할 리가 없는 거죠. 일단 무조건 걸어서 받으면은 여론조사입니다라고 물어보고 연령, 직업, 지역을 물어본 다음에 그 표본에 맞으면은 여론조사에 넣고 표본에 맞지 않으면 버리고 예. 그런 방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법을 좀 개정을 해서 여론조사 기관들이 여론조사 설문의 기법은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그 바탕이 되는 초기 조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동일하게 해야 예. 여론조사가 그 추이가 여론조사 기간이 다르더라도 예. 이 추이가 좀 균일하게 나오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미친 년 들뛰듯이 네. 어떤 거는 박근혜가 이기는 조사인데 그날 또 다른 조사에서는 문재인이 이기는 조사가 나오고 네. 이러면은 국민들 진짜 멘붕시키기 위해서 뭐 작전 짜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조사는 사실 일희일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서로 문재인 후보가 이기는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네. 반대로 문재인 후보 편에서 얘기를 하게 되네. 예. 여하튼 뭐 박근혜 편에서 한번 얘기해볼까요? 예. 문재인 후보가 이긴다 하더라도 걱정할 이유가 없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제 굳이 저처럼 이 정치판을 네. 보면서 해설을 해야 되는 것을 취급으로 하는 사람 예. 어떤 사람은 한 두 가지를 의존하게 봅니다. 두 가지. 네. 어떤 거? 갤럽 조사와 네. 리얼미터 조사를 저는 계속 봐요. 네. 계속 보면은 뭐 누가 앞서고 뒤서고는 별로 관심 없고 예. 어차피 저는 이긴다고 보니까 예. 문재인이. 예. 박근혜 가지고 예. 그래서 그 추이를 보는 데는 하나의 여론조사를 이제 꾸준히 보는 게 좋은데 왜 두 개를 보느냐면은 갤럽이 가장 보수적으로 조사하는 기관이에요. 예. 그리고 리얼미터가 가장 진보적으로 하는 조사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보면은 어느 정도 추이가 보인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제 보통 사람들이야 뭐 그런 걸 갖다 일일이 볼 시간도 없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결과는 열심히 하면 이길 수 있으니까 너무 여론조사가 뭐 좋게 나온다고 해서 뭐 희망날 것도 없고 네. 나쁘게 나온다고 해서 불안에 뜰 필요도 없다. 예.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네요. 분명한 것은 여론조사 결과하고 득표율하고 그대로 맞아떨어진 적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지금 누가 0.몇 % 차로 이긴다? 뭐 이런 걸로 막 일희일비하는 거는 그러다가 심장마비로 갑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지표를 보면은 박근혜 후보 쪽에서는 좀 불안해할 그런 지표들은 많이 있어요. 예. 사실 우리나라 인구 비중이 수도권에 거의 절반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 인천, 경기, 서울을 합치면은 뭐 5천만 인구의 절반이 딱 살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수도권을 제외한다면은 이제 결국은 부산, 경남이 가장 인구가 많습니다. 근데 부산, 경남이
과거 새누리당의 지지도가 10% 이상 빠지고 과거 야당의 지지도가 10% 이상 올라가는 그거는 거의 뭐 지난 지방선거, 재보선, 그 다음에 이번 국회의원 총선을 통해서 거의 증명이 된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잘하면은 5대5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마저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호남인데, 호남은 뭐 거의 그 큰 추위에 말하자면 배난을 줄 만한 요인은 없습니다.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을 보면은 충청도예요. 바로 여기 충청도입니다. 근데 충청도가 사실 이제 충북은 뭐 새누리당이 압도적인 강세를 보였던 그런 동네고, 대전 충남은 뭐 비슷하게 좀 나가던 그런 동네였는데, 아니에요. 이거 충청북도가 민주당이 최근에 압승했던 곳 아닙니까? 그런가요? 예, 그렇죠. 충청북도 도지사도 이시종 민주당. 충남이 그런가? 그러면 제가 헷갈렸나? 충북도지사도 지금 이시종 지사 민주당이고요. 지난 지방선거 때도 뭐 청주시장도 그렇고 충북도지사도 그렇고 일단 충청도 지역.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 예, 근데 이제는 편집. 예, 편집. 여튼 충청도가 사실 그 박근혜 후보가 나오면서 강세를 보이는 지역인 것은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왜냐면은 그 어머니가 영동인가요? 도운인가요? 옥천. 옥천. 우리나라 보면 참 그 지역주의라는 게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근데 이제 여기도 저는 이번 20일 정도 기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19일 남았 18일밖에 안 남았습니다만은 결국은 조금 바뀌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충청도를 놓고 박근혜 후보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여러 부분에서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저는 표심에 많은 영향을 미치더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또 뭐 나쁨수가 여기서 공연도 하고 저희도 와서 또 하면은 조금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여기도 분위기 어때요? 문재인 후보에 대한 그 지역 분위기 어떻습니까? 싸늘해요? 좋습니다. 자, 싸늘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싸늘하다. 아, 예상 밖이다. 그게 뜨겁지가 않다. 비교적 우호적이다. 대단히 우호적이다. 대전에서 온 사람이 지금 손을 들고 있어요. 대전 가서 손 들어. 자, 또 우리 유경수 여사 얘기를 해서 그런데, 이 유경수 여사의 또 스타에서 나온 그 박근혜, 박근령, 이 두 자매 이야기가 오늘 또 주진우 기자에 의해서 시사인을 통해 보도가 됐는데, 지금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둘이 사이가 좋다라는 얘기를 듣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자매지간인데, 기본적인 신뢰도 있고, 또 혈육으로서, 또, 끈끈한 정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보통 자매 사이가 아닌가 봐요. 원래 이제 사이가 안 좋은 걸로 많이 알려져 있죠. 특히 이제 유경재단의 세금제를 놓고 그 큰애와 근영 자매가 싸웠던 건 유명하죠. 유경재단 하니까 생각이 납니다. 그 어깨동무라는 잡지가 옛날에 있었죠. 또 보물섬이라는 잡지. 보물섬이라는 잡지 통해서 아기 공룡들이 뭐 이런 작품들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 어깨동무는 이제 유경재단에서 직접 발행했던 잡지입니다. 그래서 유경수 여사가 그 이사장을 그때 아마 살아계실 때 맡았죠? 그렇습니다. 그런 유경재단이었는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 사후에, 이것을 이제 박근혜 현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말하자면은 책임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 이사장을 맡았다가, 박정희 사후에, 남긴 모든 것들을 아마 박근혜 후보가 독식하는 그런 사태여서 아마 재산 문제로 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외부에 사실 그 어찌된 사정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끄는 거지. 80년대,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관심을 끌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당시 다 별 볼 일들이 없었으니까 실은. 그랬잖아요. 그때 정치를 했습니까? 뭘 했어요? 그렇죠. 98년도에 이제 이해창 총재의 부름을 받아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이 되면서 이제 관심을 받기 시작한 거고, 그 이전에는
이런 관심이 없었는데 예. 바로 그 유형재단의 소유권 문제를 놓고 예. 그냥 그네 두 자매가 이제 싸움을 하는 바람에 예. 특히 이제 누가 누구의 청부를 받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그 유형재단에 뭐 거의 폭력배 수준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서로 치고 싸우고 해가지고 네. 그때 신문의 사연이 아주 크게 난 것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아마 근영 씨한테로 그 소위까지 이제 넘어가고 이런 과정에서 아주 감정의 골이 굉장히 커졌고요. 특히 이제 그 87년 노태우의 그 6.29 사기로 사기입니다. 예. 국민이 넘어가고 또 양김이 분열하는 바람에 노태우가 집권하지 않았습니까? 예. 노태우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던 시절에 근영 씨가 노태우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올려가지고 최태민에게 빠져있는 우리 언니를 구해달라라는 취지로 정확한 멘트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탄원서를 올려서 또 화제가 된 적이 있죠. 아니 노태우한테 왜 언니가 남자 빠진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뭐 노태우가 홍신소장인가? 아무래도 이제 전직 대통령의 자녀이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박정희의 양자라고 했던 전두환이 집권을 한 다음에 바톤을 이은 사람이 노태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청와대에 탄원서 올리지 않았나 뭐 그렇게 짐작은 되는데 글쎄 말이에요. 무슨 흥신소장도 아니고 노태우한테 보통 사람한테 이걸 해결해달라고 하니 참. 근데 하여간 최태민의 이름이 다시 또 등장했습니다. 최태민 전과 44번 이름을 7번인가 8번인가 바꾸고 마누라가 몇 명이더라? 뭐 하여간 그랬습니다. 또 오늘 저희가 오면서 과거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그 뭡니까? 최태민 씨의 여자 관계에 관련한 그런 자료들. 아까 버스 가지고 카니발을 타고 내려오는데 김영현 교수가 그 옛날 자료를 휴대폰에서 입수를 해가지고 직접 읽어주는데 아주 배를 잡고 있었어요.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이를테면은 뭐 27살 전 총재 비서와 또 45살 전 부총재와 31살 전 부단장과 41살 전 여군국장과 40살 전 암흑의병원 간호과장과 24살 전 암흑의병원 격리 담당과 42살 전 사무총장 괄호 열고 과부 뭐. 그 외에도 한 5명이 더 있습니다만은 이 여성들과의 구체적인 성관계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를테면은 영등포 옥호불상 여관에서 또 세검정 옥수장에서 신촌 신성여관 및 대전시내 에덴 여관에서 10회에 걸쳐서 성교 뭐 이런 거 하여튼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근데 이걸 어떻게 알죠? 그 당시처럼 무슨 저기 뭡니까 CCTV가 달려있거나 혹은 뭐 무슨 카드 가맹 기록이 있다든지 뭐 휴대폰 통화 기록 이런 것도 없었을 텐데 70년대 때 10회에 걸쳐서 뭘 했다 이거 어떻게 알아?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이런 겁니다. 그때 당시 구국여성봉사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대행하던 바로 박근혜 후보가 그 구국 여성봉사단의 총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래서 무슨 사무총장이 다 여성이고 그렇죠. 그랬던 거군요. 근데 이제 그 최태민이 무슨 직함이었는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총재였고요. 총재는 부총재인가? 여하튼 뭐 고문인지 뭔지 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사실 그 박근혜의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저는 이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항상 강조를 하는데요. 박근혜가 무언가를 책임을 지는 자리에 오르면은 자기가 진짜로 믿는 측근들에게 다 맡깁니다. 그리고 감시 감독을 안 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박근혜 이름을 빌어서 호가호기 하면서 온갖 부정을 저지릅니다. 영남대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영남대에서 박근혜는 이사였을 뿐입니다. 이사장도 총장도 실질적으로 뭐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평이사인 박근혜한테 결재를 맡는 실질적으로는 박근혜가 대장인데 박근혜는 전혀 관여를 안 해요. 그리고 그 대학의 뭐 교무처장이라든지 몇 명 자기 핵심 신복들에게 맡겨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합니다. 그러면은 이 네 사람은 완전히
영남대학교라고 하는 벌꿀을 만나는 거예요. 꿀벌인가요? 마구 해먹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영남대학교는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국정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국회 문공위였죠. 그때 문공위에서 특별 결의를 해가지고 영남대 감사에 들어가요. 감사에 들어가 보니까 부정 입학에 온갖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온갖 부정은 다 저지른 거예요. 심지어는 재단 전입금도 일체 없이 청구대와 또 무슨 대학이었죠? 대구대의 그 설립자들이 영남대를 위해서 사놨던 부동산 다 팔아먹고 이렇게 한 사실이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국외성봉사단도 박근혜가 총재를 앉았을 뿐이지 거의 관여를 안 하고 최태민이가 다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태민은 뭐 다른 부정도 많이 저질렀겠지만 주로 여자와 관련된 이제 이런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소문이 막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앙정부에 있던 김재규가 그 소문을 다 수집하고 그리고 관련자들을 좀 패고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박정희한테 갖다 줍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부 진술에 의한. 그렇죠. 진술도 바로 거기 박정희에 올린 보고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박정희가 예. 머리가 아픈 거예요. 예. 아니, 이제 퍼스트 레이디가 필요하긴 한데 딸이 커가지고 하고는 있는데 이 최태민이하고 맨날 이런 소리만 들리니까 그래서 최필립이가 그때 청와대 무슨 의전비서관인가 뭐 하여튼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필립을 불러가지고 임자가 말이야 그네한테 가서 최태민이 못 보게 좀 막아 해가지고 보낸 사람이 바로 최필립이에요. 지금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하는. 예. 근데 일설에 따르면은 최필립도 최태민에게 넘어가가지고 둘이서 쿵짝짝했다. 뭐 예. 그런 이제 실질적인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박근혜는 지금 현재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지금도 공조직을 믿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퍼스트레이디를 대행을 할 때 온갖 공조직들 중앙정부부도 일종의 공조직 아닙니까? 예. 경찰, 그때는 보안사 이런 데서 온갖 정보보고가 최태민이가 나쁜 놈이고 이래서 영애님의 명예에 누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가 올라오니까 이 박근혜 후보는 본능적으로 공조직을 불신하고 싫어하는 그런 트라우마를 안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도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책임은 공조직이 지고 예를 들어서 김무성이라든지 뭐 이정현이라든지 공조직 있지 않습니까? 책임은 공조직이 지지만은 중앙선대위라고 할 수 있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박근혜가 1998년도에 국회의원이 되면서 바로 그 최태민의 사이였던 정모 씨가 구성해놨던 그때는 20대였죠. 이서진이 지금도 40대가 돼가지고 박근혜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데 이게 자기가 오랫동안 자기를 보좌했던 그런 사람들만을 믿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걸 믿었으면 감시 감독을 해서 부정이라든지 이 전횡을 못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박근혜는 단 한 번도 감독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박근혜가 대표로 쓸고 지나간 조직에는 모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문제인데요. 예. 대통령이 돼보세요. 어떻게 되겠냐고. 이명박이도 나라 경제를 살린다 해가지고 우리가 쏘아가지고 일단 뽑아줬더니 5년 동안에 완전 개판 치렀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와서야 야, 이명박이 뽑은 게 진짜 손가락을 끊어버리고 싶어. 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박근혜도 마찬가지예요. 예. 저는 될 리가 없으니까 걱정을 안 합니다만은, 예. 만에 하나 된다면은, 예. 5년 뒤에 또 손가락 할 사람들이 미치게 많을 거예요. 예. 그런 후회를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말자. 예. 한 번 하면은 실수지만은, 예. 똑같은 걸 두 번 하면 바보라고 누가 얘기했다며, 예. 전역이라고. 전역이었습니다. 전역. 한 번 속으면은 실수일 수 있지만 두 번 속으면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지난번에 한 번 속으셨는데 이번에 두 번째 속으시겠습니다. 한 번 속으면 속인 사람이 나쁜 놈입니다. 그러나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입니다. 전역 씨가 한 번 박근혜하고 일하더니 두 번째는 같이 일하지 않더군요. 예. 바보가 아니네요. 바보 아닙니다. 예. 자, 일단은 최태민 얘기가 나왔는데 최태민과 함께 박근혜 주변에 4대 천왕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박근영 씨 이야기를 좀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그 얘기 때문에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근영 씨와 박근혜 후보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얼마나 안 좋은지 우리 알 수가 없죠.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된 게, 근영 씨가 신동욱 교수라고, 그 어디, 전 처음 들었 백석문화대라고? 예, 거기 이제 교수하고 재혼을 했어요. 정 교수가 아닐 거예요, 아마. 예. 근데 재밌는 게 이 백석문화대가 개신교 학교거든요. 천안에 있습니다. 근데 또 이 박근영 씨하고 이 신동욱 씨하고 결혼은 또 통일교에서 했어요. 그래서 아마 신동욱 씨가 문제가 돼가지고 곤욕을 치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간. 근데 이제 이 신동욱 교수가 박지만의 최측근과 관련된 사람, 하여튼 박지만이 자기를 청부살인을 하려고 한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박지만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재판이 결의돼 있어요. 근데 그 신동욱 교수가 박지만의 최측근이었던 박지만의 오촌을 증인으로 신청을 해요. 그 사람이 바로 박용철이라고. 박용철 죽은 사람입니다. 아, 죽었어요? 살해당했죠. 이 박용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박용철을 증인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증인의 입을 통해서 박지만이가 자기 작은 누나의 남편이니까 매행인가요? 매부죠, 여하튼. 을 갖다가 청부살인을 했다는 그 증인으로 신청해가지고 나와야 될 판인데, 이 사람이 살해당한 거예요. 근데 혼자 죽은 게 아니고, 또 똑같은 오촌 형제인 박용수라고 있어. 박용수.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죽었는데, 박용철은 살해당한 흔적이 있고, 박용수는 자살한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 박용수가 박용철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했다. 대열이 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이상했어요. 작년 9월인가 작년 몇 월달에 일어난 일인데 신문을 원한 관계에 의한 살인으로 짤막하게 나오고 말았습니다. 근데 주진우 기자가 이걸 취재를 했어요. 시사인에 이제 이번에 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인터넷으로 약간 소개하는 기사를 봤는데 이 박용철이가 살해를 당했다면은 자기 형제인 박용수한테 죽어야 되는데 별로 뭐 상처도 없고 오히려 죽인 놈의 목에 긴 자국이 있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제 위장이 안 좋은가 봐요. 설사약을 먹은 흔적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자살할 사람이 설사약을 먹을 리가 없잖아요. 장이 안 좋아가지고 설사약을 먹는 거거든요. 라든지 여러 가지를 죽였다고 생각되는 혈흔이 있는 칼이 발견이 됐는데 칼에도 지문도 없고 유서가 있는데 유서도 실제 필적인지 국가수에 직접 의뢰를 해봤더니 똑같은 필적이라고 볼 수 없음. 그런 식으로 나오고 이상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저도 이제 뉴스를 보고 이상하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죽은 박용철과 피살된 박용철과 자살한 박용수는 사촌 형제입니다. 그리고 박지만의 오촌 형제고요. 동생일 거예요. 나이를 보니까 동생 같은데. 여튼 이런 관계에서 아무리 원한이 있어서 치더라도 형제들 간에 칼부리까지 해서 죽이고 좀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이상하다 했는데 이번에 이제 또 악마 기사가 악마 기사가 아니라 악마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물론 이제 형제간에도 돈이 얽히고 원한이 얽히면은 죽일 수도 있죠. 그런 일이 이 세상에 전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술을 마실 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죽고 죽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직전까지도 두 사람 사이는 화기애애했다는 거죠. 나쁘지 않았다는 건데 근데 왜 갑자기 술 마시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는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거는 사실과는 전혀 관계없이 우리가 추리를 해본다면은 어디까지나 소설을 써본다면 추리를 해본다면은 그 박용철을 제거하기 위해서 박용철이 법정에서 신동욱 교수의 증인으로 나오기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증인으로 나온다면은 박지만이 신동욱을 청부살인하려 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그 무언가를 얘기할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그걸 막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진짜 청구를 해가지고 둘 다 죽여버리고 예. 마치 둘이서 죽인 것처럼 만들었다. 예. 이제 이런 추론이 가능하죠. 이거 참 무시무시하죠? 무시무시한데요. 네. 이게 서로 어떤 뭐 악연이 있는 남남도 아니고 그렇죠. 다 보면은 형제가 다 형제지간이에요. 형제지간이고 친인척지간인데 네. 이거 정말 참.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렇게 경찰이 아주 서둘러 덮은 이유는 서둘러 덮기까지 서둘러 덮었죠, 작년에. 그러니까 악마 기자가 다시 취재하니까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냥 자살, 원한에 의한 살인, 그리고 본인의 자살, 그렇게 끝나고 말았어요. 예. 그걸 이제 이 주진우 기자가 취재하니까 이렇게 다 튀어나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둘러 덮었다고 봐야지. 왜 서둘러 덮었겠습니까? 박근혜 후보에게 누를 끼칠까 봐서 경찰이 알아서 서둘러 덮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그걸 못 찾는 주진우 기자가 다 핵심 거죠.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근혜 후보하고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적어도 이런 최근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할 만한 그런 여지들을 없애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다는 이런 언론 장악도 결국은 그런 과정에서 뭐 사람이 죽고 안 죽고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똑같은 거죠. 만약에 문재인 후보 형제자매 이런 상황이 그러면은 대한민국 조중동 신문에 1면부터 18면까지 그냥 파헤쳐가지고 사돈의 pel천에 100년 전의 발언까지 다 꺼내가지고 난도질을 했을 겁니다.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집권기에 권양숙 여사하고 10촌지간인가요? 처10촌이었습니다. 처10촌. 처10촌의 문제를 그 남도 아주 그냥 저 태평양 건너에 있는 남이에요. 저한테 10촌이 노천 누군지도 몰라요. 야, 참 이게 참 아주 재밌는 일이군요. 근데 예전에는 그 언론 장악 양상이라고 하는 것이 50 때만 하더라도 대통령 띄워주기, 대통령 실격하기 이런 거였는데 신종 최근에 그 장악된 언론에 특정 후보 밀어주기는 불리한 기사 보도 안 하기, 그리고 때로는 불리한 기사에 있어서는 이걸 논란으로 만들기, 갈아세기, 이런 무조건 논란이야. 내곡동 사건만 하더라도 당시에 KBS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 아주 자세히 분석을 해봤는데 이 자체는 팩트거든요. 국가 예산 많이 있어가지고 대통령 가문에 집 사기에 도움 줬던 거, 이런 여러 가지 흑막들, 또 부동산 실명 위반 의혹이 거의 명징하게 나왔던 때였는데, 그 당시 언론은 야당이 의혹 제기를 하니 여당이 또 청와대가 이렇게 반박하더라. 그리고 KBS 뉴스 암흑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야당 이놈들은 왜 이렇게 맨날 시비야? 이런 느낌을 갖게끔 만드는. 그게 전형적인 물타기 보도죠. 진실이 100% 드러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김영 교수를 한 대 통닭선 치더라도 경찰에 가서 고소를 하면은 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입증을 시켜야 돼요. 너무나 명백한 사실도 그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팼는데도 불구하고 팼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라고 보도를 해도 별 틀림은 없어요. 왜? 그 주장이니까. 근데 내가 주장이 아니라는 입증을 하려면 직접 본 사람을 다 데려가지고 봤습니다 하면은 또 나는 안 봤다고 한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안 봤대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논란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물타기 아주 전형적인 수법인데, 그게 말하자면은 지금까지 언론을 가지고 대중을 장악해왔던 독재 정권의 그야말로 단골 메뉴이자 수법이었죠. 이게 박정희 때 이렇게 한다면은 박정희를 욕은 하겠지만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때는 워낙 유신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지막지하게 전 세계 독재자 서열 넘버3가 박정희라면서요. 아니 넘버3는 아니고 넘버2였나? 10몇위였는데 그 다음 순위가
차우세스쿠였고, 그로부터 3위 더 뒤에는 쿠바의 카스트로였던 거죠. 그러니까 쿠바의 카스트로나 루마니아였나요? 차우세스쿠. 발음이 안 된다. 저기 경상도 분들이 복잡한 이름이 잘 안 되는 게 한 번 더 얘기하죠. 예, 차우세스쿠.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차우세스쿠라고 이름을 제가 발음을 못해서는 발음이 안 돼. 나중에 결국엔 차씨라고 부르셨어요. 이름이 오세스쿠야 그러면은. 예. 이 지도자가 이 정도면은 우리가 좀 굉장히 불안하지 않겠어요? 언론은 그거를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 노무현 때는 왜 그렇게 소속이 무슨 심지어 쌍꺼풀 수술한 것까지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문재인 후보가 첫 방송 광고 영상으로 내보냈던 거기에 이제 아주 품격 있는 의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의자가 어느 놈이 400만 원짜리가 어떤 놈도 1000만 원짜리다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저도 그거 보고 화가 나가지고 한마디 한 적이 있는데 안경테가 60만 원짜리다 이지랄 했단 말이에요. 이제 언론 환경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매우 달라진 것이 이제 제일 큰 이유입니다. 그때는 제가 처음 80년도 초기에 국회 출입을 해보니까 국회 출입 기자가 몇 명 안 돼요. 신문기자들하고 방송들 몇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보면은 온갖 신문, 온갖 인터넷 신문, 온갖 방송, 온갖 심지어는 주간지, 월간지 기자들까지 취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신문과 방송이 서로 탄압만 하면은 김영삼 씨와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언행들을 감출 수 있는 시대였었고, 지금은 이제 감추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는데요. 문제는 그와 함께 마타도어를 하기도 쉬운 시대가 됐어요. 마타도어. 문재인 후보의 의자가 알고 보니까 전시품 있지 않습니까? 예. 어디 가면은 이제 전시품을 조금 싸게 팝니다. 한 20%에서 30% 정도. 예. 전시품을 산 친구에게서 중고로 50만 원에 구입했던 의자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1000만 원짜리다라고 마타도를 하면은 그게 이 방어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의자 보면 되게 좀 품위 있게 생겼어요. 먹힌단 말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마타도도 결국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진영에서 하진 않습니다. 누군가 지지자 쪽에서 하는 거죠. 일대 이런 데서 나온 것 같고. 그렇죠. 뉴데일리가 막 이렇게 퍼뜨리고. 그렇죠. 그러면 조선일보가 논란 이렇게 해서. 그렇죠. 제목에서 논란으로 끝나고 세부 기사를 보면은 야당의 반론은 나오는데 누가 세부 기사까지 다 읽습니다. 그렇죠. 제목만 보는 거죠. 이 새끼 서민이라고 하더니 의자만 해도 1000만 원짜리 쓰고 있네. 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여하튼 보면은 자성자박 이걸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활동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과거 제가 서프라이즈를 했을 때 아주 꼴통 매체가 하나 있었어요. 독립신문이라고. 독립신문. 진짜 독립신문이라는 이름 자체가 부끄러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독립신문이라는 곳에서 박근혜를 띄우기 위해서 박근혜는 참 옷을 잘 입는 분이다. 이 특집 기사를 과거에 쓴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기사를 보면은 그 기사대로만 쭉 보면은 박근혜가 보유하고 있는 옷의 가격이 몇억이 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날라다니면서 그걸 또 일일이 좀 해주려고 박근혜가 옷 과거 입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모자이크식으로 사진을 해가지고 그 매체에 실어놨더라고요. 지금은 그 기사를 삭제했답니다. 근데 삭제한다고 됩니까? 다 이미지 그냥 퍼져가지고 박근혜 옷값이 도대체 얼마야? 이거는 문재인 의자는 100% 마타도였지만은 박근혜 옷은 박근혜의 매우 우호적인 매체에서 옷 한 벌이 최소한 150만 원에서 한 350만 원도 가고 그게 몇천 벌이 돼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내가
아, 이거 꽃이다 그랬어요. 말 그대로 진짜 자승자박이네요. 그렇죠. 아이고, 참 이런, 이 언론의 이런 완전한 편파적이고, 한쪽에 쏠리고, 지금 뭐, MBC도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여기 문재인 샷은 썰렁한 그런 분위기. 박근혜 샷은 열광적이고, 막 박수가 터져나오고. 참, 이게 보면은, 이게 진짜, 이게 너무, 우라통이 터져요. 그래서 저는 뉴스나 신문 이런 거 안 보거든요. 잘. 그냥 보는 것들이 일정하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사태 파악은 다 됩니다 보니까. 상황이. 근데 진짜 이런 언론의 어떤 그런 완전히 그 폐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저놈들이 정말 문재인 시대를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구나.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나. 이런 것들이 딱 감이 잡히면서요. 언론 개혁의 당위성을 더욱더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데, 전 그래서 사실은 뭐 여기서 광고는 아니지만 대선 이후에 언론을 만들려고 합니다. 조미한 사실을 가지고 하면 어떤 언론을 만들지, 어떤 형태가 될지, 또 어떤 자금 기반 위에서 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이제 소상히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언론이 할 일은 이겁니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사람들이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면서 다들 관심을 끊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노무현은 5년 동안 한나라당 조중동에 끌려다니면서 패대기 당하고 그랬죠. 완전히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5년 동안 조중동과 새누리당을 집중적으로 탐사 취재하는 언론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놈들이 딴 거 없어요. 자기들이 이야기한 도덕적 기준에 맞게 사는지 안 사는지 이걸 검증하는 언론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주 못 살게 하려고 그럽니다. 아주 못 살게. 그래서 이제 최대 연합을 8년으로 하세요. 8년. 8년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8년 전에 그 조준동 사옥 주변에 뭐 룸살롱 업체라든지 술집 거기서는 감히 아무지도 못하게 될 겁니다. 제가 총선 때 이렇게 한번 저는 총선을 지나고 와서 보니까 올해 임진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임진왜란이었다 이거는 총선 때 그렇게 완전히 저놈들 대선도 임진왜란이죠. 예? 대선도 그렇죠. 임진왜란이죠. 네, 이겨야 됩니다. 임진왜란 1차전은 저희가 좀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만 임진왜란 2차전 왜 왜란인지는 아시죠? 일본군 장교의 딸이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친일파 자손들이 그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고성한 말로 한일전이라고 하는데 저는 임진왜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임진왜란 이 상황에서 지난 총선을 경험해 보면서 집중적으로 아주 그냥 패대기를 당한 거 아닙니까? 집단 린치를 당한 사람이 바로 전데, 그거 보면서 이제 느낀 것이, 이게 우리가 다 망했다라고 판단했던 수구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결집을 해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를 내가 다적으로 보여줬다는 의미는 참 괜찮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야 대선에서 똑같은 일을 안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요즘에 뭐 언론들이 아무리 그런 식으로 뭐 그냥 논란을 만들어내고 공작을 해도 이 지지자들이 별로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문재인 후보의 다운 계약서 의혹 아닙니까? 예. 그 다운 계약서 의혹이라는 게 그때는 법이 미비돼가지고 나도 이제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니까 정확한 내용을 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일단 하여튼 이게 문제가 없고 그때 그렇게 그 문재인 후보가 계약서를 다운시킴으로써 오히려 문재인 후보가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납세자연맹이라는 곳에서 문제는 피해자였다. 이 문제는 논란거리 자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문재인 후보의 온갖 흠집들을 찾아내서
이게 이제 정확하게 해명되기 전까지는 의혹입니다. 야, 쟤도 다운이었어야 했디야. 라는 이제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예. 그런 공격들이 이제 나오는데, 아니, 나는 솔직히 그래요. 내가 뭐 문재인 후보를 뭐 엄청나게, 저는 사실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기보다는 박근혜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그런 흠이 있다면은 난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정말로 흠이 많고 밝힐 필요도 없고 쓰기만 하면 되는 박근혜의 흠에 대해서는 주도간에 뻥끗도 안 하면서 이게 문재인 후보의 과거에 대해서 잘 보면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걸 갖다가 마치 믿거나 말거나 띄워서 욕만 실컷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하던 방송도 책임도 지지 않는 그런 친박 신문들과 박파 방송들이 스고스러운 거죠. 제가 언론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인간들이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부도덕한 일이라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정말 부도덕한 일이에요. 기사도 그렇습니다만은 특히 사진과 영상은 1200% 조작이 가능합니다. 사진 같은 경우도요, 잘못 찍어 놓으면은 사람을 살해하려는 사진이 오히려 사람을 구해주는 사진으로 탈바꿈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그런 사진들이 그 이라크에 있는 그 이제 사진이 그런 것도 실제로 나와요. 그리고 동영상 사진도 보면은 가장 사람이 없는 데만 찍어 놓고 그 다음에 후보가 유세하는 장면 그 뒤에다가 그 사진을 붙임으로써 대단히 썰렁해 보이는 실제로는 그 앞에는 사람들이 열광하고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비치는 동영상 그 텔레비 영상에는 역시 충청도 갔더니 문제의 인기 별로 없구만 이렇게 보이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힌 문구, 문장 이런 거보다도 사진 한 장의 효력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이게 손 가린 거. 악수하려고 이제 유권자가 다가오는데 손 피한 거. 이게 타격이 컸나 봐요. 타격이 컸으니까 거기 가서 악랄하다는 소리까지 하지. 그러니까. 근데 실상은 진짜 손 피한 거 맞았어요. 근데 제가 MBN 나갔더니 뭐 무슨 상호 비방이 가열되고 있다. 뭐 이렇게 손 피한 것도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박근혜 후보 쪽이 주장하고 있는데, 근데 그래서 글쎄요. 아니 내가 편파적인 입장인 건 맞는데 그건 사실이다. 손 피한 건 사실이다. 오늘 오마이뉴스가 그대로 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기성 언론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양자 간에 막 네거티브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속편하거든. 그렇죠. 예. 제일 속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시시비비 가릴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둘 다 똑같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들한테 속편하는데, 예전에 유시민 장관 책에서 제가 본 내용 중에 가장 좀 의미 있었던 게, 가장 편파적으로 공정한 게 공정한 것이고 가장 공정하게 편파적인 것이 편파적인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만의 의미를 좀 파악이 되십니까? 네. 예. 아니 내가 편파적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편파를 한다면은 그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뉴욕타임스가 오바마를 지지를 할 때는 아예 우리 신문은 이번 대선 기간에서 오바마를 지지한다라고 선언을 하고 합니다. 그렇다 해서 팩트를 왜곡해서까지 지지하지는 않지만은, 근데 대한민국 언론들은 항상 우리는 누구 편도 아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한 사람 편을 갖다가 심하게 듭니다. 조선일보는 그래서 우리는 어느 편도 아니고 어느 당도 아니다 해서 회사의 사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학교의 교훈 같은 거죠. 그게 뭐냐면 불편부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걸 갖다가 정말 불편하고 부당합니다. 이게 이거 없는 거죠, 진짜. 예. 이게 진짜 언론들이 김어준 총수가 했던 아주 명언 가운데 하나가 이거죠. 나는 편파적이다. 그러나 그 과정은 공정했다. 그 공정하게 시시비비를 다 따졌더니 이런 결론이 나왔기에 나는 이쪽 편을 서는 것이다. 아주 명언이네. 예, 명언이죠. 예, 진짜.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이 공정하다라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과정들을 기피해요. 그 시시비비를 안 가려요. 뭐가 옳고 그른지를 가리지 않고 날마다 무슨 공방, 날마다 논란.
이러죠. 여야 사이에. 내곡동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자기들이 공정하다고 얘기를 안 하면은, 그래, 니들은 원래 공정하지 않은 언론이니까, 그래, 난 박바 방송이다. 라고 선언한다면은, 네. 그런 박바가 아닌 문바 방송을 못 만든 게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공정방송이라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더라고요. 촉촉, 촉촉, 짝짝 이렇게 만대요. 의성어가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 정말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승리한다면은 이 나라 언론의 대굴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진짜 그렇게까지 빨아주고 밀어줬는데 국민들이 안수호가 넘어가는 것이 저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87년 대선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은 당시 우리 서 대표님도 언론계에 종사하고 계셨지만은 그때는 한겨레가 없었습니다. 당시 경향신문에 계셨지만은 경향신문이 그때는 그쪽 편이 아니었어요. 통반장이 보는 신문. 예, 뭐 제가 그때 있었습니다. 통반장이 보는 신문. 그게 뭐 내용은 뻔하죠. KBS, MBC 뭐 전혀 뭐 그러지 않았습니다.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매체의 어떤 그 매체 환경이 전혀 우호적이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민주화 운동에 나섰다는 점은 정말 위대한 어떤 그런 분별력, 위대한 어떤 시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시간이 갈수록 또 인터넷 환경이 이렇게 촘촘하게 구성되면서 국민들의 시시비비를 가릴 줄 아는 안목들은 더 커지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뭐 언론이 어떤 식으로 상징 조작을 하건 말건 간에, 여론 조작을 하건 말건 간에 국민들은 분명한 자기 주권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선택이라면은 이 나라는 정말 위대한 국민들이 있는 나라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의 수에 의해서 결과가 나온다면은 뉴욕타임스의 그 보도 내용대로 어설프기 짝이 없는 민주주의 흉내를 내고 있는 나라에서 독재자의 딸이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런 보도가 증명이 되는 셈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선거판을 쭉 보면은 뭐 여론조사가 누가 유리하다, 누가 불리하다, 이건 뭐 전 믿지도 않고 이제 신빙성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후보 진영의 반응을 보면은 유불리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진영이 불리한 건 확실해요. 지들은 뭐 이명박 표 이기겠다, 뭐 미리 인수위를 구성한다, 미친 지랄을 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그것도 연맥이는 기사같이 보이고, 이제 뭘 보면 그걸 알 수가 있느냐면은 박근혜 후보 진영의 공약이 지금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은 자기들이 원래 공약을 만들 때는요, 자기들이 나름대로 위치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만들어요. 근데 그 공약을 딱 꺼내놨는데 이게 안 먹히는 거야. 그러면은 드디어 왔다 갔다 하기를 시작합니다. 해서는 안 될 공약을 마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내가 머리가 나쁘다 보니까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엔 포퓰리즘이라고 길길이 날뛰더니 이제는 약속을 지킨다며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을 한단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사례예요.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 거부하고도 세종시 짓겠다고 하고, 제주 해군기지에 대해서 민심을 반영해서 민주적 절차로 진행해야 한다 해놓고 예산안은 그에 날치기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의 규제법안 부결시켜놓고 골목 상권을 살린다고 하고, 최저임금 인상 법안은 거부하고도 서민생활은 걱정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표만 되면은 온갖 사기를 갖다 이제 다치기 시작하는 게 이게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리하면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지금 최소한 문재인 후보는 말을 바꾸면서까지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게 있었다면요, 조중동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문재인 말 바꿔 해가지고 막 일면에다 대서 특별을 하죠. 그럴 게 없다는 것 얘기는 사실,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거는
대선이고 총선이고 마찬가지예요. 후보자의 공약이 실제 유세장에서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면은 그 후보 불리한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국민들이 똑똑해야 됩니다. 이런 기가 막힌 시대를 살 때는 국민들 말고는 믿을 게 없어요. 이 민주주의 지키를 모르는 국민밖에 안 되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유서도 바로 유서는 아니고 이제 묘비에 적혀 있는 내용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의 마지막 보루는 뭐 시민들이 아니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는 깨야 된다는 시민들이 제가 원래 저 아내가 머리예요. 보지 않으면은 헷갈려. 제가 대통령에도 거의 김영삼급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아니 보수 세력들을 보면은 정말 깜도 아닌 놈들이 국회의원도 하고 말이죠. 대통령도 하고 말이죠. 왜 그런 겁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바로 지역주의 때문입니다. 지역주의.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수준이 참 낮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있을 겁니다. 원래 이제 자기가 하면 잘할 것 같으니까 남은 다 수준 낮게 보는 게 보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최소한 여소야대를 구사했던 13대 국회와 비교를 해보면요. 지금은 국회의원 수준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옛날에는 그 전두환 이후에는 민정당하고 통일민주당이 경쟁을 했어요. 서로 비슷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좋은 후보를 내지 않으면은 당선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좋은 후보를 발굴하기 위해서 당연히 노력을 했습니다. 온갖 덮보잡들이 돈 들고 싸워도 돈도 물론 받고 싶지만은 나가가지고 떨어지면은 숫자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후보를 내기 위한 노력 자체를 그 당에서 했는데 이게 지역정당 체제로 굳어지고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은 일단 공천을 따기만 하면은 무조건 된단 말이에요. 부산 국회의원 수준들 무지무지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당에 충성을 하지 국민에게 충성을 하지 않는 거죠. 국민들은 어떤 놈이든지 당에서 공천만 하면 민주당 안 찍어주고 새끼들도 안 찍어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나마 위대한 점은 제가 평민당을 오래 출입을 해봐서 아는데 호남에서도 마찬가지 사정이에요. 말뚝만 꽂으면 당선이 된다고. 그래서 돈을 싸들고 김대중 대통령한테 많이 찾아옵니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런 공천을 전혀 안 했어요. 그래서 항상 어느 시점이나 외부에서 수혜를 합니다. 그 첫 수혜이 바로 평민연이라고 하는데요. 그 평민연에 소속해 있던 사람 중에서 지금 제일 잘 된 사람이 바로 이해찬 전 총리입니다. 이해찬. 그 다음에는 신민주연합당을 만들 때도 이우정 여사를 비롯해서 지금 돌아가셨죠? 여러 그 제야인사들을 수혜를 했고, 김대중 대통령은 자기 카리스마로 말하자면 당내 쇄신 노력을 했던 거고, 다른 정당들은 경쟁에서 이기려니까 할 수 없이 쇄신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호남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개판 이유도 사실 그것 때문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카리스마를 휘둘러서 쇄신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지들끼리 다 해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소실 이제 호남에서 민주당으로 공천을 받으면 다 당선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난무하고 지역 토들끼리 지들끼리 싸우고 뭐 지지고 볶고 하다 보니까 당헌 수준이 팍팍팍팍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치 수준을 높이려면은 지역구도 이거 반드시 깨 없어야 됩니다. 그 지역구들을 깨는 그 첫걸음이 바로 부산에서 저는 민주당이 약진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정현 요즘 얘기하는 거 보면 싸가지 저도 없지만은 이정현 같은 사람은 호남에서 상대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호남도 자기 자신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새누리당도 당선되는구나. 막 이런. 정말 그렇습니다. 지역 구도 타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서영석 기자가 노무현이라는 비주류 정치인에게 꽂혔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뭐 노무현 저는 오히려 돌아가시고 나서 예. 더 깊이 알게 됐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뭐 별 관심도 별로 없었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텐데 정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1988년 그때 총선 때 부산 동구에서 당선이 됐죠. 92년에는 김영삼의 통일민주당이 아닌 그 당시 민주당 후보로 나왔던 겁니다. 김대중 민주당에 나와서 부산에서 낙선을 했죠. 95년인가 4년인가 그때 부산 시장 선거했던 것 같아요. 부산 시장 선거 때 나갔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앞섰어요. 크게 앞섰습니다. 근데 결국 또 김영삼의 민주당 후보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2000년 총선에 다시 또 나옵니다. 다시 또 나왔을 때는 그때도 여론조사가 앞섰는데 또 졌어요. 그 당시 허태열 씨라는 사람한테 지역감정 막 조장하던 허태열이라는 사람한테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싸웠던 노무현이 무릎을 꿇습니다. 여기 국민들이 큰 자극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사모를 만들죠. 그 노사모가 기반이 돼서 2002년 대선에 광주에서 혁명을 일으키고 또 결국 그해 12월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 당시 이회창 씨가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노무현 씨가 민주당 후보가 됐으면 우리 당에는 허태열이 나가면 되겠구만. 이런 개소리를 하셨죠. 그러다가 결국은 두 번 다 그냥 물 먹지 않았습니까? 이 허태열만도 못한 그런 이회창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제가 방금 트위터를 봤는데, 우리 우석훈 박사가 청년들에게 문재인 지지를 호소합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아니 우석훈이 지지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너무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좀 소개를 하자면은 제가 이렇게 펜을 들어서 한국의 청년들에게 문재인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박근혜가 만들어낼 한국에서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사람들이 바로 청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5년이 더 지나가면 박근혜의 5년이 더 지나가면 마치 히틀러 시절의 유겐트 청년 나치당의 사람들처럼 될 것이라는 게 제 전망입니다. 히틀러는 남녀를 불문한 모든 독일의 청년들에게 나치당에 가입하도록 했고 그들은 유겐트라고 불렀습니다. 원치 않은 일이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동원됐습니다. 그 독일 청년들의 진짜 불행은 전쟁이 끝나고 시작됐습니다. 선택한 것도 아닌데 전범이라는 사회적 딱지가 붙었고 그들 중 상당수는 정신질환이나 사회적 차별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묵묵히 참고 조용히 경제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회 주도적 역할을 할 때 이번에는 68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젊은 청년들은 이미 독일의 기득권 세력이 된 그 과거의 유겐트들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들은 경제적 성과를 누리지도 못하고 사회 헤게모니는 68혁명을 주도한 청년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청년들의 불행은 지금 정지시켜야 한다는 것이 제88만원 세대를 준비할 때 가졌던 절박함이었습니다. 지금의 토건 구조, 모피아 구조를 그대로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이 박근혜를 선택하려는 사람들의 의지입니다. 그 구조를 깨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자는 것이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정당성이며 긍지입니다. 한국에서 청년이라는 사실이 눈물 나도록 고맙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한국의 청년들이 들 수 있는 최고의 짱돌은 바로 투표장에 가는 것입니다. 투표하고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나에게 일자리를 내놓고 그 일자리가 나의 자긍심을 지킬 수 있는 수준의 월급이 되도록 하고 한 주에 영화 한 편 보는 것이 나머지 식사를 컵라면으로 때우게 만들지 않는 상황, 그렇게 만들어라 라고 문재인에게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그래서 독일의 유겐트가 히틀러에게 당했던 것처럼 이명박에 이어 박근혜에게 당하지 않도록 나의 경제적 삶을 자랑스럽게 만들어라, 그렇게 문재인에게 요구하십시오. 정말 제가 이런 분하고 팟캐스트를 같이 했습니다. 참 영예롭습니다. 예. 정말 이번 선거는 이 30, 40대들은요
확고합니다. 40대가 좀 많이 문재인과 박근혜의 격차를 좀 넓혔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듭니다만, 어쨌든 30대의 지지율이 다른 어떤 세대들보다도 굉장히 큰 이유가 있어요. 제가 바로 내년이면 이제 40대입니다만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요, 역사의 진보를 봤던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비로소 이 세상을 알게 되던 때가 사춘기 시절인데, 그때가 88년, 89년 그 무렵이었거든요. 그때는 노태우가 당선이 됐습니다만 6월 항쟁을 통해서 직선제 개헌이 관철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한 단계 발전을 했다면, 노동운동, 통일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요구가, 시민들의 요구가 물밀듯이 터져나오는 것을 봤고, 그런 것들이 또 이루어지는 과정을 봤고,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청문회에서 그렇게 구태원인 사람들을 추궁하고 몰아붙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역사가 진전하는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그 노무현은 숱하게 좌절을 하죠. 하지만 좌절 끝에 승리를 했고 대통령이 됐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크게 신장시켰다고 우리는 믿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뛰고 그 세상을 열망을 하니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탄핵 역풍이 일어서 열린우리당이 150석 이상을 얻게 되는 상황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했던 수순이었습니다. 근데 이명박이 되고 나라가 총체적으로 후퇴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이걸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저희는 이 역사의 후퇴를 누구나 분명하게, 50대, 60대 계신 기성세대들 분들은 다 그래, 권력이란 게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희는 도저히 이 상황을 그대로만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된다, 최소한 원점으로 돌려놔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하나의 어떤 그런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대구의 여론조사를 보니까 20대의 문재인 지지율이 50%를 넘었습니다. 대구에서? 네. 허허. 20대만? 물론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이제 33% 지지였는데요. 젊은 세대의 문재인 지지율이 50%가 넘는다는 것은 이 새누리당 정권이 얼마나 젊은이들을 박대하고, 사실 이제 제 친구들도 제가 나이가 이제 60대 육박하다 보니까 백수든가 아니면은 이제 직원들을 월급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그 중에 이제 백수가 아닌 사람이, 저도 백수는 아닙니다. 조그만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찾아서 하는 말이,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월 100만 원이라도 고정적으로 줄 수 있는 일자리 숫자가 너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바뀐 거야. 우리가 취업하고 할 때는 안 그랬는데,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이명박 정권이 집권하면서 나라에 말하자면은 그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토건에다가 다 쏟아놓다 보니까, 토건에서도 일자리가 늘어나긴 늘어났어요. 임시직입니다. 이명박이 산정했던 일자리를 보니까 하루 나가서 일한 것도, 그리고 다시 일이 없는 그것도 일자리라고. 거예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대선 국면을 보면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선택하고 싶어요. 지금 국민들이 5년 동안 힘들었던 게 뭡니까? 지금 몇백일 동안 철야 농성, 노숙 농성, 심지어는 고공 농성도 하고요. 그래도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치학의 어떤 기본은, 정치의 기본은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다. 응답하는 행위다. 이걸로 배웠거든요. 인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민중의 그런 신음에 응답하는 것이다. 저는 종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응답이 없어. 응답하라 1997 이 드라마하고 내용이 거기에 부합하진 않습니다만은,
그 제목이 이렇게 히트를 치고 여러 군데서 베끼는 것도 실은 응답이 없는 이 세태를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박근혜가 되면은 이런 우리의 사회적 불만, 고통 응답할까요? 문재인에게 고통을 호소하면 응답할까요? 응답하지 않을지는 대통령이 돼봐야 알겠지만 최소한 문재인은 한 77만 2,545배는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 지율 스님 사건 기억하시죠? 천성산 사건 때. 그러니까 지금 대구에서 부산까지 KTX 제2기 노선, 그 노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천성산 통과 지점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은 작은 생물들이 사라지게 된다 이런 이유로 생태를 강조하던 한 스님, 여성 스님, 그 스님께서 이렇게 단식 농성을 벌이셨죠. 그때 당시가 이제 노무현 정부 때였는데 문재인 수석이 내려가서 설득하고 또 이렇게 끊임없이 또 이렇게 소통하면서 그 문제가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 같은 신문은 등신짓을 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등신짓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사회가 이렇게 다변화되고 많은 어떤 이익의 주체들이 생기는 마당에 그걸 조율하고 통합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국가가 하는 거거든요. 그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그 주장을 무마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국가입니다. 국가는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받는 건데 그런 노력 자체가 없는 정부, 원래 떼쟁이들이고 원래 반대쟁이들이니까 쟤들은 뭐라 떠들건 지풀에 지칠 때까지 내버려둬야 된다. 이게 바로 이명박 정부의 태도 아닙니까? 지풀에 지칠 때까지 내버려두기만 해도 큰 다행이죠. 아, 그렇죠. 짓밟았죠, 그냥 아예. 아주 그냥 싹이 안 나도록 짓밟고 온갖 동원할 수 있는 정말 가능하기만 했다면은 어디 데리고 가지고 그냥 물고문 했을 거예요. 네. 그게 불가능한 시대니까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그래가지고 촛불 집회 나갔던 사람들 진짜 인도에서 그래갔던 사람까지 몽땅 잡아가가지고 무조건 일단 유죄 기소해놓고, 그러면은 일반 시민들은, 제가 송사를 많이 해봐서 기자를 오래 하다 보니까 온갖 소송에 많이 시달려요. 무지무지하게 귀찮습니다. 한번 가면은 그날 다 날아가는 거예요. 특히 자영업하는 사람들, 물론 경제적 소식도 말할 것도 없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혹시 요즘 안 그래도 불안한데 해고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이 온갖 공포를 조장했던 정말 사상 최악의 저질 정권입니다. 나는 이런 정권 사실 전두환 때부터 봐왔지만은 전두환도 그렇게 저질은 아니었어요. 뭐 좀 패고 악독한 정권이긴 했지만은 이거 완전 저질이야. 그 저질을 아까 이제 유시민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뭐 이명박을 갖다가 뭐 쇄신하겠다 또 이런 얘기를 박근혜가 했대요. 반값 등록금부터 하라고 그래. 유시민 대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박근혜를 뽑는 것은 조선일보를 끊고 동아일보를 보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래도 그런 말도 했잖아요, 유시민 대표가. 이명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저질 상황이 또 발생할 것이다. 제가 걱정하는 게 바로 그거죠. 여러분, 이명박이 똑똑합니까? 박근혜가 똑똑합니까? 내가 어려운 질문을 하지. 네. 민주화운동 이명박 해봤습니까? 박근혜가 해봤습니까? 이명박이 해봤어요. 그래서 이명박은 민주화운동도 해봤고 똑똑하기라도 해요. 근데 이명박이 초저질 정권이라고 하는데 공조직도 아니고. 근데 사실 이명박은 공조직을 자기 사조직으로 만든 사람이지만 그래도 공조직 속에서 자기 그 통치행위를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 비리를 했는지 이게 꼬리가 밟혀요. 근데 이 박근혜는 책임져야 돼요. 공조직은 불신하고 사조직으로 모든 국가의 통치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비리는 이로 말할 수 없이 더 굉장히
추악한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은 뭐 물론 이제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치니까 크기 큽니다만은 그러나 박근혜는 일종의 확신범입니다. 사상범이에요. 그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국가를 통치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이 대한민국이 그동안 쌓아올렸던 87년 이후에 쌓아올렸던 모든 민주주의의 자산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아주 가능성이 99.99%인 후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문재인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정말 박근혜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건 국가의 미래와 제 딸이 제가 결혼을 좀 늦게 하고 애를 늦게 낳다 보니까 이제 대학 들어가요. 우리 딸을 보면은 항상 생각합니다. 정말 박근혜가 돼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그래서 아직도 박근혜가 뭐 앞선 여론조사 보고도 안 믿어지는 게 뭐냐면은 설마 박근혜가 되겠어? 이명박의 지난 5년의 모든 통치행위가 다 정당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정권 재창출입니다. 정권 재창출. 정권 연장이에요. 잘했으니까 정권 연장한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뭐 MB시대에 잘못한 거는 뭐 고치겠다. 말이 되는 거지. 예, 항상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는 지금 할 수 있는데 대통령 되면 할 수 있다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라고. 온 동네에 붙어있는 플래카드 있잖아요. 뭐 임플란트를 뭐 공짜로 해줄 것처럼 뭐 이렇게 붙어있는 이런 거는 내내 걸려있는 이 새누리당의 그 정책 공약은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들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지금 국회의석 다수석이죠. 여당인데 왜 안 해? 그렇지. 선거운동 차원에서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해. 다음에 한대요. 다음에 박근혜가 되면 할까요? 예, 목소리 좀 높아졌습니다 요즘에. 지금 사실은 10%도 안 나와야 될 지지율인데 이게 심지어 앞서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복장이 터지는 거죠. 뇌가 거의 그냥 반으로 쪼개지는 것 같은 그런 근데 어이없습니다. 이제 뭐 선거는 아주 명쾌하게 지금 흐르고 있는 편입니다. 예. 단일화 변수, 영남 변수, 그리고 투표율 변수. 오늘 충주에서 문재인 후보 집회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네, 있었죠. 굉장히 오늘도 아주 뜨겁습니다. 이게 사실은 여당 후보가 가는 곳이 제일 뜨겁거든요. 왜냐면 동원되니까. 예전에 그 이명박 때 원리를 찾아라 뭐 그런 비슷한 시리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 있었던 아주머니가 경상도에 나타났던 이 아주머니인데 전라도 집회에서 찾아보세요 뭐 아주 재밌었어요. 네, 그때. 그 아주가 유명한 아주마였는데 원리를 찾아라. 근데 이 문재인 후보가 사람을 동원했을 리는 없을 거 아닙니까? 최소한. 물론 당원들이 나오긴 하겠지만 나와봐요. 왜 안 나오겠어요? 결국 다 자발적으로 나온 분들인데 내일은 또 인천이라고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근데 어제도 문재인 후보도 있어요. 문재인 후보도 있어요. 네. 아니 이제 여러 군데서 본 건 아닌데 부산에 있는 분이 어디 모 지역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돈 들고 왔다는 거예요. 정말 동원이 아니죠. 물론 동원이 아니죠. 동원과 비동원의 차이인데 그런 일 있더라니까요. 혹시 그 자발적인 그런 지지 흐름 같은 것들이 그 목격이 되는 곳이 얼마나 박근혜 지지가 끔찍하면은 자기 돈 들여가지고 저도 이번에 그 김해와 부산 토크를 하는데 김해가 끝나고 나서 일이 있어서 서울 갔다 왔어요. 왕복 차비만 해도 10만 원 가까이 들더라고요. 그게 제일 싸다고 하는 그 기차나 고속버스를 이용을 했는데, 근데 자기 돈 들여가지고 부산에 있던 사람이 청주지 어디지 모르겠고 중구지 어디까지 나타난다는 거는 정말 얼마나 지긋지긋했으면 그렇겠어요.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제가 경험담입니다. 제가 그 남자 문재인이라는 책을 냈잖아요. 책을 냈는데 어느 날 문재인 후보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희들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책 50권을 주문한다고. 근데 후보에게는 할인 판매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후보가 있는 곳에서도 할인 판매를 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일종의 그 할인한 만큼 이익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정가 판매를 해야 돼요.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무슨 출판 기념회 많이 하잖아요. 그 왜 옛날에 공짜로 나눠줬는데 오신 분들이 고맙기도 하고 그렇게 나눠주잖아요. 대충. 근데 돈 다 받습니다. 아,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50건 주문을 해서 저기 돈을 받았어요. 예. 받았는데 며칠 있다가 예. 영수증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수증을 보내줬죠. 예. 왜 영수증을 보내달라고 하는가 했더니 문재인 후보는 매일매일 인터넷에다가 저기 자기가 쓴 걸 다 올리더라고요. 자기 선거 비용 쓴 거를. 박근혜는 안 올립니다. 이게 결국은 그런 것 자체가 국가 운영의 투명성에 대해서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문재인 후보가 펀드를 출시를 했어요.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수십간을 며칠 됐죠. 그때 새누리당의 박성규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런 펀드는 나쁜 거다. 불순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던 박근혜 진영이 이번에 자기들은 요청이 많아서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하면서 펀드를 출시합니다. 이 진영은 그야말로 어디를 쳐다봐도 믿음이 가는 구석이 단 하나도 없어요. 불과 일주일이면 드러날 거짓말, 불과 일주일이면 자기도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남이 하면 무조건 욕을 하는 거야. 네, 지금까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 1동 3317번지 금호 어울림 1단지 앞 여기 북카페 담쟁이에서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여기 들러주세요. 이 충청북도 도민들 지성의 메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곳 전화번호는 여기 043이죠? 지역번호 043-237-3399번입니다. 이 보니까 여기 와이파이가 기가 막히네. 빵빵 터져. 와이파이도 아주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우리 북카페 담쟁이 여러분들 많이 이곳에 들러주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는 또 다음 주에는 전주와 또 광주, 호남권을 찾게 됩니다. 이곳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다음 일정은 12월 4일 화요일 저녁 8시 벙커원이며 이 시간에는 문재인 박근혜 TV 토론도 함께 감상합니다.